상가 음식 냄새 맡고 기어들어온 거짓대다. 썩 쫓아내라! 시아버지 장례식 날 대문 앞에선 누더기 차림의 거지들을 향해 큰 며느리 조옥란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14살 어린 며느리는 오히려 대문을 열어 정중하게 그들을 안으로 들였지요. 그리고 남은 장례비까지 내어주며 시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부탁했습니다. 그 모습에 집안 어른들은 노발대발했지요. 이분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대체 이 남루한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어린 며느리는 장례비를 아낌없이 퍼주었던 것일까요? 조선 야담꾼을 찾아주신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한강 물줄기가 문경세제로 넘어가는 길목과 만나는 자리, 그 어귀에 자리 잡은 임가객주는 인근 20리 안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곡물 창고만 12채에 소금과 약재를 실어 나르는 수레가 20대나 되었으니 그 규모만 놓고 보아도 웬만한 고을 관아곡간 부럽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큰 살림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임성복이었습니다. 성복은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라 제 손으로 한 돼 곡식을 전하르며 오늘의 객주를 일으켜 채운 사람이었으니 그 성정이 남달리 곱고 원칙적일 수밖에 없었지요. 일꾼들의 품삯을 하루라도 미루는 법이 없었고 흉년이 들면 오히려 곡식을 싸게 풀어 이웃을 도왔으니 인근에서는 그를 두고 임대감은 사람 볼 줄 아는 상인이라 입을 모아 칭찬했던 것입니다. 성복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니 장남 임광석과 병약한 둘째 임도겸이었습니다. 도겸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여물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처럼 서당마당을 뛰놀며 글을 배워야 마땅했건만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지고 밤이면 기침이 그칠 줄 몰랐으니 성복은 결국 서당 대신 훈장을 집으로 들이는 방도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복이 고심 끝에 불러들인 이가 바로 김진명이었습니다. 대감, 소인 같은 가난한 훈장이 감히 도련님을 가르칠 자격이 있겠습니까? 김진명이 처음 청을 받았을 때 이렇게 사양했던 것을 성복은 손사래를 치며 만류했습니다. 자격을 따지자면 이 사람이 어찌 자네만 하겠는가? 나는 학벌이 아니라 자네의 고듬을 믿고 청하는 것일세. 그렇게 하여 김진명은 매달 몇 대의 곡식과 옷감을 받는 조건으로 임시집 사랑채를 드나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헌데 이 훈장에게는 어린 딸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이 서하였습니다. 어미 손이 늘 부족했던 살림이라 서하는 5살 적부터 아비를 따라다니는 것이 일장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서하가 처음 그 집 마당에 발을 들였을 때는 겨우 17살, 자기 몸보다 큰 벼루집을 품에 안고 아비 뒤를 졸졸 따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도겸이 글을 배우는 동안 서하는 마루 한쪽 구석에 다소곳이 앉아 먹을 갈고 다 쓴 종이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하루는 도겸이 기침을 심하게 하자 서하가 얼른 물그릇을 가져다 주며 말을 건넸어요. 도련님, 천천히 마시셔요. 급하게 삼키시면 목이 더 아프실 것입니다. 고맙구나. 너는 어찌 이런 것까지 다 헤아리느냐? 소녀 어미가 늘 알아놓으셨던지라 아픈 사람 돌보는 법은 익숙해졌지요. 이 짧은 대꾸 하나에도 도겸은 마음이 뭉클해졌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서하는 하인들이 심부름을 시켜도 실은 내색 한 번을 하지 않았고 자기보다 어린 종의 아이들에게 제 몫의 곶감을 슬며시 나눠주는 모습을 도겸이 곧잘 지켜보았지요. 몸이 약해 방 안에만 갇혀 지내던 도겸에게는 창호지 너머로 들려오는 서하의 낭낭한 목소리와 그 작은 발걸음 소리마저도 하루의 낙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서하는 어린데도 마음이 참으로 곧습니다. 그를 익히는 재주도 저보다 나을 지경이지요. 도겸이 이런 말을 아버지에게 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성복이 아들에게 되물었어요. 그래, 내 눈에는 그 아이가 그리도 남달라 보이더냐? 예, 아버님. 소자가 알아누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서하는 아무 말 없이 문 밖에서 물그릇을 데워다 놓고 가더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성복은 처음에는 그저 어린 아들의 눈에 비친 또래 아이 칭찬이려니 흘려들었으나 몇 해가 지나도록 아들의 말이 한결같으니 자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성복이 직접 마당을 오가는 서아를 불러세워 말을 건넨 적도 있었어요. 내 아비가 가르치는 우리 도겸이는 어떠하냐? 솔직히 말해보아라. 도련님은 몸이 약하실 뿐 그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누구보다 빠르십니다. 다만 스스로 몸이 약하다 하여 마음까지 약해지실까 그것이 걱정이옵니다. 이 대답에 성복은 내심 크게 놀랐습니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계집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도 조리가 있고 사려 깊었던 까닭이었지요. 그날 이후 성복의 마음속에는 저 아이가 자라면 예사롭지 않은 며느리감이 되겠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명이라는 것이 뜻대로만 흘러가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서아가 10살 되던 해겨울, 김진명이 오래 앓던 해수병으로 자리보전한 지 석 달 만에 눈을 감고 말았어요. 숨을 거두기 전 김진명은 딸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서아야, 아비가 남긴 것이라고는 글자 몇 개뿐이구나. 허나 그 글자 속에 담긴 도리만은 잊지 말거라. 남편의 약값을 대느라 집과 얼마 남지 않은 농마저 팔아치웠던 서아의 어미는 그 이듬해 봄 남편의 뒤를 따르듯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11살, 아직 치마품도 다 여미지 못하는 나이에 서아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의지할 친척도 돌아갈 집 한 칸도 없는 고아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날 도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평소 잔병치레가 잦아 스스로 무언가를 강하게 청해본 적이 없던 아이가 그날만큼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부터 쏟았던 것입니다. 아버님, 스승님의 딸을 이대로 모른 척한다면 저는 평생 스승님께서 남기신 글을 떳떳하게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서아를 이 집으로 데려와 주십시오. 성복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며느리감으로 청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저 불쌍히 여겨 거두어 달라는 것이냐? 소자는 서아가 그저 거두어지는 아이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당당히 며느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복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린 계집아이를 그저 종이나 식객으로 들였다가는 훗날 집안 사람들에게 근본 없는 아이라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뻔했던 까닭이었지요. 그렇다고 마당 밖으로 내쳐두기에는 그간 자신이 직접 지켜보아온 그 아이의 심성이 너무도 아까웠던 것입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성복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으니 11살의 서아를 아예 정식으로 둘째 아들 도겸의 어린 며느리로 들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성복은 그날 집안 어른들과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서아는 내 아들의 스승이 남긴 딸이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이 집의 정식 며느리이니 이 아이를 종처럼 부리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누구든 내가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큰 며느리 조옥란은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으나 속으로는 코웃음을 삼켰습니다. 근본도 없는 훈장 딸년 하나를 저리 감싸다니 시아버님도 참 별나시지. 하지만 그 속내를 감히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으니 그저 표정만 다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아는 11살의 어린 나이로 임시집 대문을 넘게 되었고 도겸과 함께 글과 셈을 배우며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13살 되던 해에는 간소하게나마 혼례상을 받아 정식으로 도겸의 아내가 되었으니 그때 서아는 14살, 도겸은 17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데 이 무렵과 거의 같은 시기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또 다른 씨앗 하나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니 이것이 훗날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 태풍의 눈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아가 아직 임시집에 들어오기 전 성복은 평양과 의주 쪽의 곡물 거래를 정리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집을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큰 거래였던 데다 겨울 강이 얼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 했으니
성복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오래도록 집을 떠나 있어야 했던 것이지요. 성복은 떠나기 전날 밤 장남 광석을 불러 앉혀놓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창고와 수레는 내가 맡아야 한다. 특히 백칠성과 장복만, 그들은 나와 함께 이 객주를 일으킨 사람들이니 각별히 예를 갖추어 대하거라.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버님? 소자만 믿고 다녀오십시오. 광석은 그 자리에서는 고개를 숙이며 순순히 답했으나 성복이 떠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속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광석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응어리진 것이 하나 있었으니 아버지가 옛 일꾼들을 지나치게 신임한다는 불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광석은 저 조옥남과 마주 앉아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보, 아버님이 저 늙은이들을 끼고 도는 한 우리는 평생 곳간 열쇠 한번 제대로 쥐어보지 못할 것이오. 그렇다고 대감 계신 동안에는 손을 댈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이 기회란 말이오. 아버님이 안 계신 지금 저들을 하나씩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곳간이며 장부며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오. 허나 저들을 한꺼번에 내쫓으면 필시 뒷말이 무성할 텐데요. 옥나는 남편보다 한술 더 떠 치밀한 성정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굴리더니 이내 방도를 내놓았습니다. 한꺼번에 내쫓지 말고 저마다 다른 죄를 하나씩 씌우면 될 일입니다. 그리하면 누구도 억울함을 함께 나눌 겨를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 계략에 따라 창고 서기 백칠성에게는 곡물 장부를 조작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웠고 수레대장 장복만에게는 운송 중에 사라진 곡식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수리공 광만쇠는 창고 목재를 훔쳤다는 누명을 썼고 배급을 맡던 오덕내는 일꾼들의 쌀을 빼돌렸다는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했으며 뱃사공과 마부들에게는 운송비만 받아 챙기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트집이 잡혔던 것입니다. 누명을 쓴 장복만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광석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변한 적도 있었습니다. 도련님, 소인은 대감님과 함께 20년을 이 나루터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찌 곡식 한 토를 함부로 손댔겠습니까? 증자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발뺌을 하는 것이냐? 여봐라, 이자를 당장 끌어내라. 광석은 밀린 품삯 한 푼도 내어주지 않은 채 이들을 매질하여 대문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집과 일터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12사람은 그날로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으니 그 억울함이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복이 몇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객주 안의 일꾼들이 모조리 광석의 사람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낯선 이들만 창고를 오가고 있었으니 성복은 아들을 불러 앉혀 놓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백칠성이며 장복만이며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광석은 아버지 앞에서 태연하게 거짓을 고했습니다. 아버님, 그 자들이 창고 곡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제가 뒤늦게나마 알아내어 집안의 손실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모를 성시푸냐? 아버님도 참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법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사람 마음도 변하는 법이지요. 성복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즉시 12사람의 행방을 수소문하려 했으나 광석이 이미 품삯 장부와 주소가 적힌 패까지 모조리 없애버린 뒤였으므로 그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2일꾼을 내쫓은 일은 그저 한 번의 횡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복에게 충성하던 사람들과 객주의 진짜 장부를 아는 증인들을 미리 제거해 두려는 실로 오랜 시간 공들여 짜놓은 첫 번째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쪽에서는 어린 며느리 서아가 은혜와 정으로 임씨 집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장남 부부의 탐욕이 소리 없이 집안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었으니 이 두 개의 실이 훗날 어떻게 얽혀 들어갈지는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심하여
서아가 임시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3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서아는 14살이 되었고 도겸의 아내로서 집안일을 조금씩 익혀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무렵 성복의 마음 한구석에는 좀처럼 떨쳐지지 않는 의구심 하나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장부와 실제 창고의 곡물 수량이 미묘하게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셈이 잘못되었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성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을 두고 지켜보니 분명 지난달 들어온 곡식의 양과 창고에 쌓여 있어야 할 가마니 수가 자꾸만 맞지 않았던 것이지요. 성복은 이상하다 여겨 직접 창고를 돌며 가마니를 하나하나 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늘 10가마니에서 20가마니가량이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으니 이것이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반복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성복이 남몰래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등불 하나만 들고 몸소 창고를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늙은 몸으로 삐걱거리는 창고 문을 하나하나 열어젖히며 가만히 수를 세어보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한 채, 두 채, 세 채를 돌아볼 때마다 장부에 적힌 수와 실제 눈에 보이는 수가 자꾸만 어긋나니 성복은 등불을 든 손이 다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 어긋난 곳간들이 하나같이 광석이 새로 들인 창고지기들이 맡은 곳이라는 사실이었지요. 예전 백칠성이 맡았을 적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건만 게다가 성복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곡물 수량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양과 의주에서 몇 해째 거래를 이어오던 옛 지인들이 언제부턴가 발길을 뚝 끊었던 것이었어요. 성복이 사람을 보내 연유를 물으니 돌아오는 답이 하나같이 이상했습니다. 대감댁에서 사람이 다녀가서 이제부터는 다른 객주와 거래하기로 했다 들었습니다만 성복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을 보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필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빌려 옛 거래처들을 하나둘 끊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셈법을 끼워 넣고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복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지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꽃간 열쇠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집안에 몇 되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지난 몇 해간 눈에 띄게 씀씀이가 커진 것은 다름 아닌 장남 내외였으니 의심이 가쪽으로 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복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 일을 도겸에게만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도겸아, 아무래도 곳간의 셈이 심상치 않구나. 내 형에게 물어보아야겠는데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도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소자도 근래 형님 내외가 장부방을 유독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함부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 나도 심증만 있을 뿐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 허나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될 일이야. 아버님, 부디 조급하게 캐물으려 하지는 마십시오. 형님이 마음먹고 감춘 일이라면 다그친다고 순순히 털어놓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도겸의 이 말에는 나름의 근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근래 부쩍 쇠약해진 것을 곁에서 지켜봐 온 도겸으로서는 괜한 언쟁이 아버지의 건강을 해칠까 걱정이 앞섰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복은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자식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옳고 그름은 분명히 해야지. 이 대화가 있은 다음 날 성복은 마침내 장남 광석을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의심을 더는 묵혀둘 수 없었던 까닭이었지요. 광석아, 내가 집을 비운 사이 쫓겨났다는 그 사람들 대체 지금 어디 있단 말이냐? 그리고 장부에는 분명 창고가 가득 차 있다 적혀 있는데 어찌 실제 곡식은 자꾸만 줄어드는 것이냐? 성복의 목소리에는 이미 노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광석은 순간 당황했으나 이내 표정을 고쳐잡고 맞섰습니다. 아버님, 그것은 소자도 이상히 여기던 참입니다. 아마 새로 들인 일꾼들이 아직 손에 익지 않아
셈이 어긋났을 것입니다. 핑계도 정도껏 대거라. 20년 넘게 이 객주를 지켜온 내 눈을 속이려 드는 것이냐? 아버님도 참 어찌 자식을 그리 못 믿으십니까? 소자가 아버님 몰래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이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장부를 이 자리에서 당장 가져와 보아라. 지난 석 달치를 낱낱이 대조해 보면 될 일 아니냐. 이 말에 광석의 낯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장부를 내어놓으면 발뺌할 여지조차 없어질 것을 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이었지요. 마침 곁에 있던 옥난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리 역정을 내십니까?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자꾸 이런 일로 심기를 상하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장부야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셔도 늦지 않을 일 아닙니까? 지금 내 몸 걱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입을 막으려는 것이냐? 성복이 이렇게 소리치자 광석도 더는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이 집안을 위해 밤낮으로 애쓴 것은 생각지 않으시고 어찌 도둑놈 취급을 하십니까? 이 팽팽한 언쟁이 오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복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는 찰나 갑자기 가슴 한복판이 찢어질 듯 아파오더니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만 것이었어요. 집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으나 진맥을 짚어본 의원의 낯빛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화병이 오래 쌓이신 데다 이번에 크게 노하신 것이 겹쳐 중풍이 온 듯합니다. 목숨은 건지셨으나 한쪽 몸을 예전처럼 쓰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과연 그 말대로 성복은 목숨은 붙었으나 한쪽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손수곡간을 돌보고 사람을 대해오니가 하루아침에 자리에 누워 남의 부축 없이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서한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며 미음을 떠먹이고 마른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렸습니다. 서아가 미음 그릇을 들고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성복은 말이 어눌한 와중에도 자꾸만 무언가를 손짓으로 가리키려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서아도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해 그저 안타까워할 뿐이었지요. 아버님,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자, 장부방 열쇠. 성복이 힘겹게 내뱉은 이 몇 마디에 서아는 비로소 시아버지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성복의 발음이 워낙 어눌한 데다 그 순간 마침 옥난이 문 밖을 지나가는 기척이 들려 서아는 더 캐묻지 못하고 말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서아는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남기려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으니 이는 훗날 벌어질 일의 작은 복선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병상이야말로 광석과 옥난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거동조차 힘든 지금 이보다 더 안전하게 집안을 장악할 때가 또 있겠습니까? 광석은 그날로 장부방 열쇠와 창고 열쇠를 모조리 손에 넣었고 옥난은 성복을 찾아오려는 옛거래처 사람들을 하나같이 문전에서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평양에서 온 옛거래처 사람이 성복을 뵙겠다며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옥난이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지금 몸이 편찮으시어 누구도 만나실 수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지요. 허나 몇 마디만이라도 여쭐 말씀이 대감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문안이라도 여쭙고자 돌아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대감의 병세가 더 위중해지기라도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옥난은 성복을 완전히 바깥 세상과 단절시켜버렸으니 성복으로서는 그저 병상에 누운 채 속만 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도 은밀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큰 서방님 내외가 곡간 출입이 부쩍 잦아지신 것 같지 않은가? 쉿, 그런 말 함부로 입에 담지 말게. 우리 같은 아랫 것들이 뭘 알겠는가. 이렇듯 집안의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으나
정작 병상에 누운 성복 본인 외에는 그 누구도 앞장서서 진실을 캐물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세가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던 어느 날 밤, 성복은 며느리 서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각을 골라 몸이 불편한 손으로 어렵사리 작은 목갑 하나를 꺼내 서아에게 건넸던 것이지요. 그 목갑은 성복이 오래전부터 이불 밑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던 것으로 병들기 전부터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홀로 준비해둔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서아야, 이것을 내가 맡아다오. 서아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자 성복은 어눌한 발음으로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안에 오래된 창고패와 그 사람들 밀린 품삯이 적힌 종이가 있다. 아버님, 그 사람들이라 하심은 광석이가 내쫓은 그 12사람 말이다. 서아는 그제야 시아버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복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이 한마디만은 또렷하게 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창고보다 사람의 품삯을 먼저 살펴라. 아버님, 소녀가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부디 마음 편히 가지셔요. 서아가 눈물을 삼키며 답하자 성복은 그제야 안심한 듯 옅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성복은 눈을 감았고 며칠 뒤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서아는 그 밤 내내 목갑을 품에 안은 채 흐느껴 울었으니 그것은 비단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안에 담긴 무거운 부탁의 무게를 14살 어린 며느리가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공교롭게도 도겸 역시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며 밤낮 없이 곁을 지키다가 그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고열에 시달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원체 몸이 약했던 도겸이었으니 아버지의 장례를 제대로 챙기기는커녕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버거운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정신 좀 차려보셔요. 아버님 상을 치러야 하는데. 서아가 이마에 열을 짚으며 애를 태웠으나 도겸은 정신이 혼미한 채로 앓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서아는 한 손으로는 시아버지의 상을 치를 준비를 거들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남편의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야 했으니 14살 어린 나이에 감장하기에는 참으로 버거운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광석과 옥란이 장례 준비와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완전히 틀어주게 되었던 것이지요. 문상객을 받는 일도 상여를 준비하는 일도 심지어 부고를 알리는 일까지도 모두 두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으니 이 집안의 앞날에 어떤 먹구름이 두리우고 있는지 서아로서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복의 부고가 나붙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문상객들의 발길이 아침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근 고을 유지들이며 오랜 거래처 상인들이 저마다 상복을 갖추어 입고 찾아와 곡을 하니 임가객주의 넓은 마당도 모자랄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다름 아니라 몇 해 전 광석의 손에 내쫓긴 12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각자 흩어져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장복만은 다리를 다친 채로 이 장터 저 장터를 떠돌며 짐이나 날라주고 몇 푼 얻어먹는 처지가 되었고 백칠성은 남의 집 겹방살이를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으며 광만쇠는 대장간 한 구석에서 허드렛 일을 거들며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덕내는 나루터 근처에서 남의 빨래며 삭바느질을 해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고 막동은 장터를 떠돌며 심부름꾼 노릇으로 겨우 끼니를 잇고 있었으니 한때 임가객주의 살림을 도맡던 이들이 이토록 처참한 몰골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들이 성복의 부고 소식을 들은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어느 보부상이 지나가는 말로 임가객주 대감이 돌아가셨다더라 하는 말을 흘렸던 것이지요. 그 말을 처음 주워 들은 것은 다름 아닌 막동이었습니다. 막동은 그 길로 짐을 나르던 손을 멈추고 헐레벌떡 장복만이 머물던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임 대감님께서 돌아가셨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날 밤 장복만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해 전 억울하게 쫓겨난 그 순간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던 까닭이었지요. 광석이 매질을 가하며 대문 밖으로 내쫓던 그날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끌려 나가야 했던 그 억울함이 새삼 가슴을 후벼 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성복이 예전에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였습니다. 장복만이 다리를 크게 다쳤던 그의 겨울을 떠올려 보면 성복은 그저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수 약방을 찾아가 값비싼 고약을 지어다 주었고 다리가 완전히 낫기까지 반년이 넘도록 매달 품삯을 그대로 챙겨주었으니 그런 주인이 세상에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장복만은 그날 밤 자리에 누운 채로 몇 번이나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절 한 번은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장복만이 이렇게 중얼거리자 곁에 있던 백칠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우리 몰골을 보시오. 이런 행색으로 그댁 대문을 넘었다가는 필시 봉변만 당할 것이오. 광석 도련님 내외가 우리를 곱게 대할 리가 있겠소이까? 봉변을 당해도 좋으니 나는 가야겠소. 대감께서 살아생전 우리에게 베푸신 정을 생각하면 이대로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이오. 사람이 은혜를 입고도 모른 척한다면 그것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소? 백칠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속에도 성복에 대한 그리움과 억울함이 뒤엉켜 있었으니까요. 그가 곡물장부를 조작했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던 그날 성복은 마침 자리에 없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것이 못내한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가는 길에서만큼은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조금 더 컸던 것이겠지요. 형님 말씀이 옳소. 나도 가겠소. 이 말에 하나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덕내가 눈물을 훔치며 거들었지요. 내 자식이 굶어 죽을 뻔했을 때 대감께서 몰래 곡식 한 자루를 보내주신 일을 내 어찌 잊겠습니까? 그날 밤 대감께서 하인도 모르게 손수 곡식을 지고 오셨더랬지요. 저도 가겠습니다. 광만쇠도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 이런 자리에서 할 말은 없소만 대감이 내 손가락 다친 것을 보시고 평생 먹고 살 걱정 말라 하셨던 그 말씀만은 잊은 적이 없소? 그리하여 12사람은 하나둘 뜻을 모아 성복의 마지막 가는 길에 절 한번 올리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들에게는 변변한 상복 한 벌 마련할 형편도 되지 못했으니 그저 몸에 걸친 해진 무명옷 그대로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요. 먼 길을 걸어야 했기에 다리가 불편한 장복만은 다른 이들의 부축을 받으며 새벽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이윽고 발인이 있던 그날 12사람이 먼 길을 걸어 임가객주 대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남루한 행색에 다리를 저는 이도 있고 얼굴에 마른 버짐이 핀 이도 있었으니 그 모습이 영락없는 떠돌이 거린들처럼 보였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대문 안으로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한쪽에 늘어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여러 해 만에 다시 보는 그 익숙한 대문 앞에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으니 그 감회가 참으로 남달랐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먼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조옥난이었습니다. 옥난은 마당을 오가다 대문 밖에 늘어선 남루한 사내들을 보고는 대뜸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것들이 대체 무엇이냐? 상가 음식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온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리 대문 앞을 떡하니 막고 섰단 말이냐? 옥난의 이 외침에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옥난은 손끝으로 대문 밖을 가리키며 재차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저 거짓대를 당장 쫓아내거라. 초상집에서 밥이나 얻어먹으려는 신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가 12사람을 밀어내려 하자
장복만이 품속에서 낡은 향꾸러미 하나와 오래된 임가객주의 품삯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밥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대감님의 영정 앞에 절 한번 올리러 왔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옥나는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주제에 조문객 흉내까지 내는구나. 어디서 그런 물건을 주워왔는지는 모르겠다만 이 집 대문을 함부로 넘을 생각은 말거라. 마님, 소인들은 정말로 시끄럽다. 하인들은 뭐하느냐. 당장 저것들을 쫓아내지 못할까. 옥난의 서슬에 하인들이 다시 12사람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 중 몇몇은 내심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으나 마님의 서슬이 워낙 매서운지라 감히 나서서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 소란이 점점 커지자 안채에서 상복을 입고 있던 서아가 무슨 일인가 싶어 대문께로 나왔습니다. 서아는 남편 도겸의 병간호와 시아버지의 장례 준비로 며칠째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한 터라 얼굴이 초췌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서아는 처음에는 이 12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복을 부르는 호칭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았고 그 기억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었으니 서아로서는 예산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형님, 이분들이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리 소란입니까? 소란은 무슨 소란이냐? 거지들이 몰려와 행패를 부리는 것을 형님이 나서서 정리하고 있는 것뿐이다. 너는 안에 들어가 상청이나 지키거라. 서아는 옥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들의 눈빛과 태도가 결코 행패를 부리려는 자들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서아가 직접 장복만에게 다가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버님과는 어떤 인연이십니까? 장복만은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며 지난 일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소인이 수레를 몰다 다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감님께서 손수 약값을 대주시며 다리가 나을 때까지는 일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셨지요. 그 은혜를 소인이 어찌 잊겠습니까? 곁에 있던 오덕내도 눈물을 훔치며 말을 보탰습니다. 흉년이 들어 다들 배를 골턴 해에도 대감님께서는 일꾼들 배급만은 절대 줄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 몫을 덜어 나누어 주셨지요. 그해 겨울 저희 집 아이가 열병에 걸렸을 때도 대감님이 몸소 곡식을 지고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막동도 조그만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소인이 갈 곳 없는 고아였을 때 대감님께서 집신 한 켤레를 손수 사다 주셨습니다. 그때 그 집신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신고 다녔습니다. 대감님이 아니었다면 소인은 진작에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아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같이 사소하지만 진솔한 기억들이었고 무엇보다 이들의 눈에는 거짓을 꾸며낼 줄 아는 교활함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아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품속에 넣어두었던 목갑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창고패를 꺼내어 장복만이 지닌 품삯패와 나란히 비교해보니 과연 그 문양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았던 것입니다. 서아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기 전 남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이해가 되었던 까닭이었지요. 창고보다 사람의 품삯을 먼저 살피라 하셨던 것이 바로 이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셨구나. 서아는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지난밤 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눌한 발음으로도 또렷하게 전하고자 애쓰던 그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서아는 더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어머님께 여쭙고 오겠습니다. 서아는 곧장 시어머니 윤 씨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윤 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넋이 나간 채 영정 앞에 앉아 있었는데 서아가 다급히 그 곁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어머님, 저 밖에 계신 분들은 음식을 구하러 온 거지가 아니십니다. 아버님께 마지막 절을 올리러 온 조문객이십니다. 부디 대문을 열어주십시오. 윤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얘야, 저 행색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느냐? 큰애 내외 말로는 거짓대라 하던데. 어머님, 저분들이 아버님을 부르는 호칭과 기억하는 일화가 모두 소상하고 구체적입니다. 거지라면 어찌 이런 것까지 알겠습니까? 게다가 이분이 지닌 폐와 아버님께서 소녀에게 남기신 폐의 문양이 똑같습니다. 서아가 목갑 속 창고패를 윤 씨 앞에 내보이자 윤 씨는 그제야 낯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물건의 문양을 윤 씨인들 모를 리 있었겠습니까? 윤 씨는 한동안 말없이 그 패를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남편이 살아생전 몇 번이나 내 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되뇌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말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구나. 대문을 열어드려라. 윤 씨가 마지못해 허락하자 서아는 곧장 대문으로 달려가 손수 빗장을 풀었습니다. 12사람은 서아의 안내를 받아 마당으로 들어섰고 성복의 영정 앞에 이르러서는 그동안 참았던 서름을 터뜨리듯 일제히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님, 대감님, 소인들이 이제야 왔습니다. 대감님, 그때 저희를 그리 매질하며 내쫓으셨던 것은 대감님 뜻이 아니었음을 저희도 이제는 압니다. 부디 편히 눈 감으셔요.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절절하던지 지켜보던 문상객들마저 코끝이 시큰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다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옥남마는 여전히 못마땅한 낯빛을 감추지 못한 채 팔짱을 끼고 서서 입술을 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대체 무슨 꿍꿍이로 저리 눈물을 짜내는지 원. 옥나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광석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저것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여 지난 일을 다시 들추기라도 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광석의 낯빛도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 12사람이 다시 이 집 대문을 넘어섰다는 사실 자체가 그동안 애써 덮어두었던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처럼 느껴졌던 까닭이었지요. 이것이 훗날 벌어질 더 큰 소란의 씨앗이 될 줄은 그 자리에 누구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날의 소동은 이미 며칠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광석은 장례 비용을 아끼는데 유달리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인색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실체를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광석으로서는 장래에 큰 돈을 쓰는 것 자체가 훗날 자신이 빼돌린 재물의 규모를 의심받게 할 빌미가 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게다가 채권자들에게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미리 흘려두어야 훗날 재산을 정리할 때도 명분이 서리라는 계산까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광석은 상역군을 구하는 일마저 인색하게 처리했습니다. 인근 마을의 상역에 사람을 보내되 다른 집안 초상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품삯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상여계를 이끄는 늙은 계장이 이 소식을 듣고 난색을 표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큰 도련님, 이 정도 품삯으로는 10사람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 대감님 생전의 위세를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 박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복에 초상이 한두 번 치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루 품삯인데 그리 야박하게 굴 것 있는가. 정 싫으면 다른 개를 알아보겠네. 계장은 속으로 혀를 찼으나 겉으로는 알겠노라 답하고 돌아갔습니다. 헌데 이 계장이라는 사람이 본디입이 무거운 사람은 아니었으니 돌아가는 길로 다른 상역의 사람들과 술 한 잔을 나누며 이 사정을 슬쩍 흘렸던 것이지요. 임가객주상은 이번에 사기 너무 박해서 말이야. 다들 꺼린다더군. 그 큰 살림에 어찌 그리 인색한지 원. 이 말이 하루 이틀 사이 인근 상역의 몇 곳으로 퍼져나갔고 결국 약속했던 상역군들 태반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슬그머니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갑자기 몸이 아프다 하였고 누구는 다른 집상에 이미 메인 몸이라 하였으니
하나같이 그럴듯한 핑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석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발인 날 아침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사람 수를 헤아려 보고서야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장지로 떠날 시간이 되었건만 약속했던 상역군들은 절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관은 마당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채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문상객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발인 시각이 다 되었는데 어찌 상역군이 일이 부족하단 말인가. 글쎄, 나도 이상하다 여기던 참이요. 상역에서 사람을 더 보내주기로 하지 않았소? 이것 참 상갓집 체면이 말이 아니게 생겼구먼. 광석은 이 사태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문상객들 앞에서 이런 낭패를 당하는 것은 그로서도 견디기 힘든 수모였던 까닭이었지요. 광석은 급히 하인들을 불러 모아 상여를 매게 하려 했으나 평소 힘든 일을 해본 적 없는 집안 하인들만으로는 도저히 인원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단 말인가. 여봐라, 근처 마을에 가서 아무나 사람을 데려오지 못하겠느냐. 도련님, 발인 시각이 코앞인데 지금 사람을 구하러 나가면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게다가 갑자기 상여를 메어 본 적 없는 사람을 데려와 봐야 발이나 맞추겠습니까? 집사의 이 말에 광석은 더욱 낭패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고 조문객들의 수군거림도 점점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이 딱한 광경을 지켜보던 서한은 문득 조문을 마치고 대문을 나서려던 장복만과 12일꾼을 떠올렸습니다. 서한은 서둘러 대문 밖으로 달려나가 막 걸음을 옮기려던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걸음을 멈춰 주십시오.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장복만이 의아한 얼굴로 돌아서자 서한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을 장지까지 모셔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역군이 크게 부족하여 이대로는 발인 시각을 넘길 처지입니다. 이 부탁에 장복만은 잠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마지막 절 한번 올리고 조용히 돌아가려던 참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몇 해 전 이 집에서 매질을 당하며 쫓겨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와서 다시 이 집의 일을 거들라는 것이 못내 껄끄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마님, 저희는 조문을 하러 온 것이지 품삯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저희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이댁대사에 나섰다가 또 무슨 구설에 오를지 모르는 일이지요. 아까 그 마님께서 저희를 거지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서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여를 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니 반드시 그에 합당한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생전에 일한 사람에게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에 장복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옥난에게 거지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 뻔했던 자신들에게 이 어린 며느리가 도리어 정당한 품삯을 걸고 정중히 부탁을 해오니 그 마음이 참으로 남달랐던 것이지요. 곁에 있던 백칠성이 낮은 목소리로 장복만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이댁 며느님의 말씀이 참으로 곧지 않습니까? 저런 분이라면 우리가 힘을 보태드려도 부끄러울 것이 없을 듯합니다. 광만쇠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나는 이 댁에서 매를 맞고 쫓겨났던 몸이오만 저 어린 마님 눈빛을 보니 그때 그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겠소이다. 장복만은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되새기는 듯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하를 향해 정중히 답했습니다. 마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저희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대감님 가시는 길 저희 손으로 모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하는 곧장 하인들에게 일러 12사람에게 깨끗한 옷을 마련해주고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도록 밥과 국을 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여를 매기 전 미리 정해둔 품삯을 그 자리에서 직접 손에 쥐어주었으니 이는 관례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하는 품삯을 건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동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니 부디 마음 편히 받아주십시오. 이 광경을 본 옥난이 대뜸 마당으로 뛰쳐나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집안 장래에 저 거지들을 상여지기로 쓰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쥐어주겠다는 것이냐? 광석도 서아를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가뜩이나 집안 살림이 어려운데 저런 자들에게 돈을 뿌리다니 이 집안 재산을 대체 뭐로 아는 것이냐? 동서, 저것들이 어디서 굴러먹던 것들인 줄 알고 이댁 대사를 맡긴단 말이오? 산 것들 손에 시아버님을 모시게 하다니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소? 옥난까지 거들고 나서자 마당의 문상객들도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지라 부른 것은 아주버님과 형님이십니다. 저는 저분들을 거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아버님의 일꾼이었고 지금은 정당하게 일을 맡은 상여꾼입니다. 일을 시켰으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순간 시아버님을 무사히 모실 사람이 저분들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서아의 이 또랑또랑한 말에 광석과 옥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상객들이 지켜보는 앞이라 더는 언성을 높이기도 민망했던 까닭이었지요. 두 사람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리면서도 더는 이 자리에서 소란을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이윽고 12사람이 상여를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장복만이 상여의 맨 앞에서 소리를 매기며 걸음을 맞추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며 험한 산길을 하나하나 헤쳐나갔습니다. 이들은 한때 이 길을 수도 없이 오가며 곡식과 목재를 나르던 이들이었으니 산길의 굴곡과 발 디딜 곳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파른 고갯길에 이르렀을 때 다리가 불편한 장복만이 잠시 휘청거리자 뒤따르던 광만쇠가 재빨리 어깨로 상여를 받쳤습니다. 형님 조심하시오. 여기서부터는 길이 미끄럽소. 고맙네. 이 길도 20년 전 그대로구먼. 이렇게 서로 다독이며 걸음을 맞춘 덕분에 관은 단 한 번의 기웃뚱거림도 없이 무사히 장지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장지에 이르러 관을 내려놓던 순간 장복만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대감님, 이제야 마지막 길을 제대로 모셔드립니다. 부디 편히 잠드십시오. 장례가 모두 끝난 뒤 광석과 옥나는 시어머니 윤씨를 사랑채로 불러앉혔습니다. 두 사람은 미리 짜놓은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실은 아버님께서 생전에 큰 빚을 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빚을 채권자들에게 알려야 할 처지인데 그리 되면 이 집과 창고가 모두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윤 씨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빚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내 아버지가 그런 말을 나에게 한 적이 없는데 어머님께 걱정 끼쳐드릴까봐 아버님께서 함구하셨던 것입니다. 소자도 최근에야 장부를 살피다 알게 된 일입니다. 윤 씨의 낯빛이 흐려지자 옥난이 옆에서 한숨을 쉬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 사실을 알고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허나 이대로 두었다가는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판이니 어쩔 수 없이 도겸이와 서아는 49제가 지나면 집을 나가야 할 듯합니다. 도겸이는 장사를 할 몸도 아니고 서아는 친정 재산도 없으니 이 집에 남아있어 봐야 서로 집만 될 뿐 아니겠습니까? 윤 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아직 정신을 채 차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큰아들이 이토록 다급하게 나서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이 정말로 집안을 지키려는 책임감에서 나온 말이라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내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겠구나. 도겸이와 서아에게는 내가 잘 일러두마.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 없이 소자내외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마음 편히 계십시오. 윤 씨가 힘없이 동의하자 옥나는 그날로 서아를 불러 매정하게 통보했습니다. 동서 들었지요? 49제가 끝나는 대로 서방님과 함께 나갈 채비를 하세요. 서아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속에 지니고 있던 목갑을 가만히 매만지며 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을 다시금 되새길 뿐이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시아버지가 맡긴 그 진실을 이대로 묻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 서아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굳건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49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어느 밤, 서아는 남편 도겸과 함께 시아버지가 남긴 목갑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는 이 상자를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보곤 했으나 그때마다 마음만 무거워질 뿐 뾰족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곧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처지에 놓이고 보니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서아의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아버님께서 창고보다 사람의 품삯을 먼저 살피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도겸은 아직 병색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상자 속 창고패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문득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아야,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적 늘 말씀하시길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는 말에서 드러난다 하셨다. 어쩌면 그 12분이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구나. 이 말에 서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장례식 날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 하나하나가 단순한 옛 추억이 아니라 이 집안의 은밀한 사정을 알려주는 실마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서아는 문득 어릴 적 아버지 김진명이 늘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은 큰 목소리보다 작은 기억 속에 더 또렷이 남는 법이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서아는 다음 날 아직 이 집 행랑채에 머물고 있던 12사람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장례가 끝난 뒤에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서아의 배려로 며칠 더 행랑채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리가 성치 않은 장복만이며 아직 마른 기침이 가시지 않은 오덕내며 당장 다시 길을 나서기에는 하나같이 몸이 온전치 못했던 것입니다. 서아는 자리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주버님 내외에게 어떤 모함을 당하셨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들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몇 해 전 그 일로 다시 이 집안과 얽히는 것이 두려웠던 까닭이었지요. 백칠성이 먼저 나서려다가도 멈칫하며 되물었습니다. 마님, 소인들이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가 혹여 마님께서 곤란해지시는 것은 아닌지요. 괜찮습니다.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품삯을 살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 싶습니다. 이 대답에 백칠성은 비로소 마음을 놓은 듯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창고 서기로 일하며 곡물이 드나드는 것을 낱낱이 나무패에 새겨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대감님이 집을 비우신 그 무렵 같은 곡식이 2번 출고된 것처럼 장부가 꾸며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인이 이를 이상히 여겨 따져 물었더니 바로 그 다음날 곡식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 장부를 조작한 것이 누구의 짓이었는지 짐작 가는 바가 있습니까? 그때는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만 그 며칠 전 큰 서방님 내외가 야심한 밤에 창고 쪽을 오가는 것을 얼핏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덕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소인도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 있다던 그 무렵에도 일꾼들에게 나가는 쌀 배급이 자꾸만 줄어들었습니다. 대감님 계실 적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지요. 소인이 이를 두고 몇 번 항의했다가 결국 쌀을 빼돌렸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뱃사공 2사람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마님, 저희는 강물이 얼어배를 띄우지 못했던 날에도 곡식이 나루를 건넌 것으로 장부에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서기가 실수를 한 줄로만 알았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꾸며진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하나둘 쌓여가던 중 가장 어린 막동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마님, 소인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인이 쫓겨나기 얼마 전 밤중에 임가 문양이 새겨진 수레가 북쪽으로 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쪽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그쪽에는 오래전에 문을 닫은 폐엄창이 있습니다. 소인이 그때는 어려서 그저 이상하다 여기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각에 수레가 그쪽으로 갈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한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폐엄창이라면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곳이니 그런 곳에 한밤중 수레가 드나들었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레를 본 것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하느냐? 소인이 쫓겨나기 보름 전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이다 우연히 보았던 것입니다. 수레바퀴 소리를 죽이려는 듯 헝겊으로 바퀴를 감싼 것도 이상하게 여겼던 기억이 납니다. 헝겊으로 바퀴를 감쌌다는 것은 소리가 나는 것을 일부러 막으려 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소인도 그리 생각합니다. 떳떳한 일이었다면 굳이 그리할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서한은 이 모든 증언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굳혀갔습니다. 곡식이 이중으로 출고되고 배급이 줄고 얼어붙은 강에도 곡식이 건넜다고 기록되고 한밤중 소리 죽인 수레가 폐엄창으로 향했다는 것이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재산이 은밀히 어딘가로 빼돌려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도겸도 병상에서 몸을 추스르며 나름의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문서 몇 장을 꺼내놓고 광석이 어머니 윤 씨에게 내보였다는 빈문서의 사본과 나란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도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필체를 보고 자란 터라 그 특유의 버릇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실은 도겸이 어릴 적 성복이 직접 아들의 손을 잡고 글씨를 가르치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글씨란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급하게 쓴 글씨와 정성 들여 쓴 글씨는 아무리 흉내를 내려 해도 결코 같을 수가 없느니라. 그 가르침을 도겸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구나. 아버님께서는 글자를 쓰실 때 늘 마지막 획을 짧게 끊으셨는데 이 문서에는 그 버릇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도겸은 도장이 찍힌 방향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도장을 찍을 때 항상 문서의 오른쪽 아래를 향해 약간 비스듬히 찍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빈 문서에는 정확히 가운데에 반듯하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서아야, 이 문서는 아버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 아니다. 필체도 도장을 찍는 습관도 전혀 다르구나. 아마도 형님께서 다른 이의 손을 빌려 위조한 것이 틀림없다. 서아는 이 말을 듣고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집안이 빚에 몰렸다는 말부터가 거짓일 수 있겠군요. 그리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확실한 증자를 손에 쥐어야 형님도 더는 발뺌하지 못할 것이야. 서한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복만을 비롯한 12사람과 함께 새벽녘 몰래 폐엄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는 동안 장복만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이 부근을 수도 없이 오가며 소금과 곡물을 운반했던 터라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길조차 훤히 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님, 조심하십시오. 이 근방은 발밑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도착한 폐엄창은 오랫동안 버려진 듯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서아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낡은 건물 안쪽 두꺼운 거적으로 가려진 공간에는 임가객주의 낙인이
선명하게 찍힌 곡식 자루가 수십 개나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낯익은 나무함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윤 씨가 시집을 때 가져왔다던 폐물 몇 점과 옥난의 친정 사촌 명의로 되어 있는 전단문서 여러 장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장복만은 이 광경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감님이 그리 아끼시던 창고 곡식과 마님의 폐물이 이런 곳에 처박혀 있었다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광만쇠도 곡식 자루 하나를 어루만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낙인 소인이 수도 없이 찍어본 것이라 눈에 익습니다. 틀림없는 임가객주의 것입니다. 서한은 이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곡식과 재물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그리하면 오히려 자신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서한은 12사람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의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맙시다. 우리가 직접 가져가면 오히려 우리가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대신 현감나리께 이 사실을 알려 정식으로 조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이 말에 몇몇은 아쉬운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서하의 뜻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칠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마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저희가 이 재물을 빼돌리려 했다는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일입니다. 서한은 그 길로 사람을 보내 이영감에게 이 사실을 은밀히 알렸고 이영감은 서하의 말을 듣고는 즉시 관원을 보내 폐염창을 봉하게 했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49제가 지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함부로 발설하지 말고 그날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하라. 서한은 이영감의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마음 한구석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49제 그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뿐이었으니까요. 49제 날 아침 임가객주 대청마루에는 친척들과 채권자들 그리고 인근 상단의 어른들까지 두루 모여 있었습니다. 광석은 이날을 위해 이미 며칠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두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빌미 삼아 집안의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광석이 이토록 서둘러 이를 매듭지으려 한 데에는 나름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빼돌린 재산이 언제 발각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던 차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이제는 더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며칠 전 광석은 옥남과 함께 밤늦도록 이 일을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49제 그날 아예 매듭을 지어버리는 것이 좋겠소.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표해버리면 나중에 누가 캐물어도 이미 정리된 일이라 발뺌하기 수월할 것이오. 옳은 말씀입니다. 게다가 그날은 다들 슬픔에 젖어 있을 터이니 누구도 자세히 따져 물을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재산 정리를 명분 삼아 옥난의 친정 사촌에게 운송권을 넘겨버리기로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 되면 훗날 누가 장부를 캐물어도 이미 남에게 넘긴 일이라며 책임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었던 것이지요. 광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근엄한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 어른들께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실은 선친께서 생전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고 계셨습니다. 그 규모가 실로 막대하여 이 창고와 나루 운송권을 처가의 사촌에게 넘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오랜 거래처 어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나지막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임대감처럼 셈이 밝던 분이 그리 큰 빚을 지셨다니 참으로 뜻밖이구먼. 글쎄 말일세.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듯한데. 광석은 이런 술렁임을 애써 못 들은 척하며 한층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겸이와 서아도 이제는 이 집에서 아무 몫도 챙길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오늘 이후로 이 집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곁에 앉은 서아와 도겸도 담담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순순히 이 처분을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남몰래 감추어둔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우렁찬 수레바퀴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대의 소리인가 싶었으나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온 마당이 다 울릴 만큼 요란해졌습니다. 좌중이 놀라 대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사이 장복만을 선두로 한 12대의 수레가 대문 앞에 줄지어 멈추어 섰던 것입니다. 수레마다 가득 실려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폐엄창에서 발견된 임가객주의 곡식 자루와 그동안 숨겨져 있던 재물들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이영감이 관원들을 이끌고 마당으로 들어섰으니 이 광경을 지켜보던 문상객들은 그저 입을 다물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저 수레에 실린 것이 대체 무엇이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또 누구란 말이오? 몇몇 나이든 거래처 어른들은 수레를 몰고 온 이들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더욱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희는 예전에 임가객주에서 수레를 몰던 장복만이 아닌가. 몇 해 전에 쫓겨났다고 들었는데 어찌 이 자리에.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광석의 얼굴은 삽시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영감이 마당 한복판에 서서 근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곡식과 재물은 북쪽 폐엄창에 숨겨져 있던 것으로 임가객주의 낙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을 내 직접 확인하였다. 이제 이 자리에서 그 내막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 12일꾼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백칠성이 나서서 지난 일을 고했습니다. 소인은 창고석이었습니다. 큰 서방님이 곡식을 이중으로 출고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따져 물었다가 도리어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이어 오덕내가 나섰습니다. 소인은 배급을 맡았습니다. 창고가 가득했던 시절에도 일꾼들 쌀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가 쌀을 빼돌렸다는 억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뱃사공들도 차례로 나서서 강물이 얼어붙었던 날에도 곡식이 나루를 건넌 것으로 꾸며진 장부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막동도 앞으로 나와 조그만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한밤중에 소리를 죽인 수레가 북쪽 폐엄창으로 향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때 그동안 말없이 뒤편에 서 있던 광만쇠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앞에 나섰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어 좀처럼 나서는 법이 없던 그였으나 오늘만큼은 다르다는 듯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폐엄창에서 발견된 수레바퀴 조각 하나였습니다. 소인은 평생 수레바퀴와 쇠퇴를 고쳐온 사람입니다. 나무의 결만 보아도 그 수레가 어느 집 것인지 얼마나 오래 굴렀는지 소인은 훤히 압니다. 광만쇠는 그 바퀴 조각을 좌중 앞에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바퀴는 소인이 직접 손보았던 임가객주의 수레 바퀴가 틀림없습니다. 여기 이 이음새 소인이 3년 전 손수 덧댄 쇠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퀴에는 최근까지 사용된 흔적이 뚜렷하고 헝겊으로 감쌌던 자국까지 남아 있으니 이는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죽여가며 이 수레를 몰았다는 증거입니다. 좌중이 술렁이자 광만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폐엄창에서 가져온 목재 조각도 함께 내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폐엄창 안에 있던 곡식 자루를 받쳐둔 받침목을 보십시오. 이건 역시 우리 객주 창고에서 쓰던 것과 결이 완전히 같습니다. 소인이 10년 넘게 이 나무를 만져온 사람인데 어찌 몰라보겠습니까? 이 말에 이영감도 고개를 끄덕이며 관원에게 명하여 그 바퀴와 목재를 증자로 거두게 하였습니다. 광만쇠의 말이 옳다. 이 바퀴와 목재의 출처가 임가객주임이 명백하니
이 또한 중요한 증자로 삼겠다. 광만쇠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확실한 증언을 마치고 다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생 손끝으로 나무와 쇠를 만져온 그의 눈썰미가 그 어떤 말보다 더 명확하게 진실을 증명해낸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증언이 모여 마치 흩어졌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듯 명백한 진실을 그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도겸이 앞으로 나서서 두 장의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생전에 직접 쓰신 문서이고 이것은 형님께서 어머님께 내보이신 빈문서입니다. 여러 어른들께서 직접 살펴봐 주십시오. 관원 하나가 이 두 문서를 받아 좌중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도겸이 손끝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십시오. 아버님은 늘 마지막 획을 짧게 끊으셨으나 이 문서에는 그 버릇이 전혀 없습니다. 도장을 찍은 위치도 아버님의 습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버님께서는 늘 문서 오른쪽 아래를 향해 비스듬히 도장을 찍으셨는데 이것은 정확히 가운데에 반듯하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문서를 살펴보던 좌중의 어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렇구먼. 임대감의 필체를 오래 보아온 나로서도 이것이 위조라는 것을 이제 알겠소. 윤 씨의 패물과 옥난의 친정 사촌 명의로 된 전담 문서까지 마당 한가운데 낱낱이 펼쳐지자 더는 부인할 여지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옥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서방님이 시킨 일입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이 말에 광석도 발끈하여 맞받아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애초에 12사람에게 누명을 씌우자고 꾀를 낸 것은 당신 아니었소. 처가 사촌에게 넘기자는 것도 당신 집안 사람들 뜻이었지 않소?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에 지켜보던 문상객들은 그저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한평생 이 부부를 지켜봐 온 친척 어른 하나가 낮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는 그리도 다정한 부부인 척하더니 죄가 드러나니 저리 서로를 물어뜯는구먼. 참으로 볼썽사납기 짝이 없네.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서아가 마침내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은 이분들의 품삯을 빼앗고 거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옷이 낡았다고 해서 그들이 보고 들은 진실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마당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아의 말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이 영감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명을 내렸습니다. 임광석과 그처 조옥란은 재산을 빼돌리고 문서를 위조한 죄가 명백하니 관하로 압송하여 국법에 따라 죄를 물을 것이다. 관원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가는 동안 광석은 끝까지 발버둥을 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재산이 모두 환수되어 그동안 밀려있던 채무가 정리되고 12일꾼에 밀린 품삯까지 남김없이 지급되었습니다. 윤 씨는 이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서아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나는 집안을 훔친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고 정작 집안을 지킬 사람을 내보내려 했구나. 이 늙은이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셔요. 어머님께서도 큰아주버님을 믿으셨을 뿐이니 그것이 어찌 어머님의 잘못이겠습니까? 윤 씨는 그 후로 서아를 볼 때마다 예전과는 사뭇 다른 눈빛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그저 가련한 훈장의 딸로만 여겼던 며느리가 이제는 이 집안을 지켜낸 든든한 기둥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서아와 도겸은 그날부터 임가객주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12사람은 더 이상 동정으로 거두어진 식객이 아니라 정식으로 품삯을 받는 일꾼과 행수로 당당히 복귀하게 되었으니 백칠성은 다시 창고를 관리하는 서기로, 장복만은 수레를 총괄하는 대장으로 각자의 자리를 되찾았던 것입니다.
광만쇠 역시 술의 수리를 도맡아 예전 솜씨를 다시 발휘하게 되었고 오덕내는 일꾼들의 살림을 챙기는 소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객주 앞에는 갈 곳 없는 수레꾼과 일꾼들이 머물 수 있는 12칸의 일꾼방까지 새로이 세워졌습니다. 서한은 이 일꾼방을 지을 때 특별히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이들에게는 절대로 품삯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버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객주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은 어느 저물녘 장복만이 서하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님께서는 그 장례날 저희가 이 집안을 구할 줄 아셨습니까? 서하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집안을 구할 분들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시아버님을 애도하러 온 사람을 거지라 내쫓고 이를 부탁하면서도 품삯을 주지 않으려는 쪽이 틀렸다는 것만은 알았을 뿐입니다. 장복만은 그 대답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며느리의 마음속에 자리한 고든 심지가 새삼 크게 다가왔던 까닭이었지요. 사람들은 한때 꼬마 며느리가 장례비를 거지들에게 낭비했다고 손가락질했으나 서하가 그날 대문 안으로 들인 것은 결코 거지 12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가가 버렸던 12개의 진실이었으며 훗날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 12개의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참으로 명확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자는 결국 그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낡은 옷을 입었어도 마음속에 고든 뜻을 품은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진가를 드러내는 법이었습니다. 조옥란이 그토록 매몰차게 내쫓으려 했던 그 남루한 12사람이 결국은 이 집안을 살린 은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네 인생에 깊은 울림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4살 어린 며느리 서하가 보여준 그 마음, 남이 뭐라 하든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켜낸 그 고든 심지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되새겨야 할 도리일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베푼 것을 거두는 법이고 하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고향에도 이런 권선징악의 사연이 전해 내려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들을 모아 언젠가 또 다른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 이야기는 실제 사료인 성종실록의 충주 가흥창 세곡 관리 기록과 생리지에 전하는 남한강 물길 따라 번성했던 옥계나루 객주상단의 모습, 그리고 대전 회통의 품삯 횡령 재산 위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티브로 재구성된 창작 야담입니다.